한상희 연구원 모시고 에어비앤비 관련한 질문 몇 개를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소개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리포트로 먼저 나가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1월 11일에 저희가 좀 상세하게 써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한 내용은 그 부분을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에어비앤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쟁사를 생각을 해보면 뭐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민지님 외에도 몇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킹닷컴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면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단히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부킹닷컴이나 익스페디아닷컴 같은 회사들도 경쟁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런 OTA들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보면 이런 약간 절대적인 호텔이 아니라 좀 옛날식의 상대적인 민박 같은 숙소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OTA들도 분명히 공유 숙박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에어비앤비 경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호텔업, 숙박업이라는 게 되게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브랜드가 중요한데 내가 민박하는 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킹닷컴이나 익스페디아가 대단히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민박업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처음 보는 도시에 가는데 굳이 부킹닷컴이나 익스페디아를 이용해서 예약할 가능성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려면 부킹닷컴이나 익스페디아가 어느 정도 브랜드를 쌓고 우리의 공유 숙박업도 충분히 좋고 리뷰가 좋다라는 걸 증명해야 경쟁사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봅니다. 네. 황유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에어비앤비가 강점이 있는 회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죠. 이제 2월 25일 날 이제 예정인데 이번 실적을 보고 좀 판단하는 건 어떨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작년 4분기 실적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실적이 되게 나쁜 것으로 컨센서스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 이유는 이 에어비앤비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한테 준 RSU라고 하는 주식 비슷한 게 있어요. 옛날에 좋아놨던 주식인데 그 주식의 가치가 상장을 하게 돼서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세금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에어비앤비가 그 증권 신고서에 보면 세금을 대신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대신해 주면 결국 그거는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이제 재무제표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4분기에 처리가 된다라고 아마 컨센서스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은 뭐 이미 그런 정도로 나와 있고요, 컨센서스에는. 근데 주가로만 보면 이미 200불을 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월 11일 자료를 썼을 때는 한 150불 정도 됐었고 방송 나갔을 때는 한 170, 80불 됐던 것 같은데 그동안 주가가 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뭐 타이밍적으로는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이제 알아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아까 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익스피디아와 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익스피디아랑 비교를 해서 뭐 지금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147불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비교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익스피디아나 아까 말씀하신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OTA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해주는 에이전시를 결국은 OTA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가려면 뭐 마트에 있는 여행사에 가서 예약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됐고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어느 정도냐면 대략 전고점 수준이거나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주고 여행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언택트주 비슷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런 주식들도 시장에서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리 그러면 OTA하고 이런 공유 숙박업이 뭐가 낫느냐라고 보면 저는 펀더멘탈리는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공유 숙박업이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 OTA도 경쟁사가 별로 없어요. 네네. 그 단가도 별로 안 깎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래도 경쟁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OTA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기어때나 야놀자도 호텔을 예약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면 에어비앤비는 아무리 찾아봐도 경쟁사가 잘 안 떠오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펀더멘털리는 에어비앤비가 낫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주가 흐름에 따라서 뭐 매매할 수는 있는 OTA도 충분히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JY 초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을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락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관들이 물량을 던져서 주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미국 IPO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미국은 제가 물론 이 규정을 본 건 아닌데 네. 많은 IPO 기업들을 건건히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6개월 락업을 보통 많이 줍니다. 네네. 뭐 증자를 하건 IPO를 하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회사가 작년 12월 10일인가 뭐 그 근방에 IPO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그 근방이 이제 락업 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게 너무 좋은 회사고 사람들이 좋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락업하기 한두 달 전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3월 내지는 4월 정도의 주가의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미국 IPO 기업을 하실 때는 6개월 락업이 항상 있고 그 6개월이 지나면 뭐 대주주가 팔진 않겠지만 네. 그 전에 들어갔던 VC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홍율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이제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버와 도어대시를 비교하면서 밸류에이션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이제 가장 호텔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가장 큰 호텔은 메리어트입니다. 네. 메리어트가 가장 큰데요. 사실 이게 상장되고 처음에 거래될 때만 해도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메리어트의 2배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보니까 3배쯤 돼요. 그동안 에어비앤비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네.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가 메리어트의 3분의 1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월등 에어비앤비가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쓰임은 이런 거죠. 에어비앤비든 메리어트든 지금 여행업이 너무 안 좋고 특히 해외여행은 전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여행업이 좋아지는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는 시기에 좋은 주식이다라는 쓰임은 똑같아요. 네. 다만 에어비앤비는 이 예약하는 과정이나 실제 쓰는 과정이 언택트이기 때문에 먼저 언택트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땡겨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하는 분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분명 정상화는 될 건데 이걸 난 오래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전통 호텔업으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행업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그게 아닌 분은 난 그래도 신규 사업, 성장 산업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라고 하시는 분은 에어비앤비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투자자들의 성향 차이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10cm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여행과 숙박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유 숙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질 거라고 보지 않는데 이러한 어떤 트렌드 변화 속에서 과연 에어비앤비가 전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거니까 네. 부담을 느낄 수 있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며칠 숙박을 해야 되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래요. 자, 내가 어딘가 다른 지역에 가서 방을 잡아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잘 거냐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호텔에 가서 잘 거냐 어디가 더 접촉이 많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호텔은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비에 사람 엄청 많고 막 줄 서야 되고 막 엘리베이터 사람 많고 뭐 이래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다른 사람 집이긴 하지만 그 사람만 쓰고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오지만 한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럼 과연 일반 호텔이 더 이 접촉에 대한 위험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이 더 접촉의 위험이 있느냐를 고려해 보면 저는 오히려 일반 호텔이 더 접촉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행은 좀 더 개별화가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유럽 가면 무조건 단체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안 가죠. 다 개별적 여행에서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별화가 됐고 도시도 옛날에는 뭐 미국 가면 무조건 뉴욕, 뭐 유럽 가면 무조건 파리 이랬는데 네. 제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막 파리 남부 가고 막 이래요. 새로운 데 막 갑니다. 그런데 호텔 잘 없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공유 숙박업이 앞으로도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SLDN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버의 경우는 이제 딜리버리 사업으로 앞으로 드론을 도입한다던가 공유차 서비스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던가 이런 혁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룸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런 확장성이라던가 뭐 사업의 다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확장성이나 다각화,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에어비앤비의 사업의 확장성은 신기술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업은 기본적으로 브랜드랑 평판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숙박업은 호텔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돈을 투입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에어비앤비 다른 점은 호텔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깔려있는 집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깔려있는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평판을 이렇게 매니지하는 거는 네. 무슨 기술의 이슈는 아니에요. 네.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고 계속 IT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은 이제 결국은 계속적으로 숙소를 늘리고 계속 사람을 더 받고 그 관리를 잘하는 걸로 귀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익 추정이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진다고 가정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늘는 것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이나 이 IT에 대해서. 이 회사는 결국은 평판이 좋아지면 탐관비가 없어지는 거죠. 네. 마케팅이나 이런 걸 안 써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익률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회사의 이익이 확장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신규 사업은 이제 아까 가장 모두의 얘기 드린 OTA와 숙박업이 비슷하게 이제 약간 융합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증권신고서를 잘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작은 OTA들이나 무슨 예를 들어 얘네들이 이제 하려는 게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네. 방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방을 예약했는데 그 도시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액티비티를 하고 싶어요. 그거를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하는 걸 이제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제 에어비앤비를 생각했을 때 경쟁사가 딱 떠오르지 않는다. 저는 그게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히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좀 성장을 해가지고 경쟁사가 될 정도로 이제 커진다거나 그래서 경쟁이 좀 심화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과거를 갖고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새로 생긴 게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15년, 14년 됐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 알려진 게 1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14년 동안 특별한 경쟁사가 없었는데 앞으로 14년 동안 다른 경쟁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란 자본주의 세상이 돈이 벌리면 누구나 다 하거든요. 뭐 배달, 뭐 쿠팡, 뭐 많잖아요. 뭐 택시, 뭐 다 많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안 생겼다는 거는 물론 생기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